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심각합니다. 외환 보유가 충분하다고 하는 한국은행,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환율이란 숫자는요, 평소엔 그냥 뉴스 자막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생활비를 직접 건드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환율이 오른다는 사실보다도 사람들이 그 이유를 제대로 모른 채 공포만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정말 위험한 수준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미 다른 시대에 들어온 거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평범한 사람은 뭘 믿고 뭘 조심해야 하냐. 오늘은 이걸 과장 없이, 하지만 피하지도 않고 경제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잡고 갈게요. 최근 원달러 환율은 며칠 사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2월 23일에는 1482원대 고점이 확인됐고 12월 24일 이후에는 당국의 강한 구두 개입 이후 급락 흐름이 나와 12월 25일 새벽 야간 거래 마감이 1445.7원으로 기록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원이냐 1480원이냐가 아니에요. 같은 주에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린다는 건 시장이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과열돼 있었다는 뜻이고, 환율이 단순히 수요 공급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리와 정책 신호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불안해졌을까요? 진짜로 외환위기가 올 것 같아서일까요? 요즘 장 보러 가면 딱 느껴지죠. 별거 안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금액이 이상하게 커져요. 기름값도 한번 올라가면 체감이 오래 갑니다. 해외여행이든 직구든 환율이 오르면 바로 비싸졌다는 느낌이 오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결합니다. 물가가 오른다, 환율이 오른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라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 연결은 앞부분까지는 꽤 정확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한 칸을 너무 빨리 뛰어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른다 해서 곧바로 외환위기 확정으로 가버리면 진짜로 봐야 할 신호들을 놓칩니다. 그럼 다시 한국은행이 말하는 외환 보유액 이야기부터 보죠. 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을 4,306억 6천만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발표일은 12월 3일이고 전월보다 증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4,300억 달러면 충분하다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말하죠. 아니다. 그건 절대 충분한 숫자가 아니다. 왜 이렇게 갈리냐면 적정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단 하나의 정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MF 방식도 있고 단기 외채 대비로 보기도 하고 수입 대금 몇 개월치로 보기도 하고 여러 위험 요인을 합쳐보는 지표도 있습니다. IMF 쪽에서는 ARA, 그러니까 준비금 적정성 평가 지표처럼 여러 위험을 묶어서 보는 접근도 소개돼 왔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액이 당장 바닥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마음 놓을 만큼 넉넉하다고만 말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외환 보유액은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뭉치가 아닙니다.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관리되지만 동시에 시장 안정 목적, 신뢰 유지 목적도 함께 얹혀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단정하면 그 다음 판단이 공포나 무시 중 하나로 치우치기 쉬워요. 그럼 외환 보유액 말고 진짜로 봐야 할 신호는 뭘까요? 저는 그 중 하나가 단기 외화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대외 채무는 7,381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됐고 그중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채는 1,616억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단기 외채가 왜 중요하냐면 위기라는 건 결국 속도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평소엔 괜찮다가도 만기가 몰리고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달러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기 외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환위기 확정은 아닙니다. 구성과 만기 분산, 금융기관의 조달 구조,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달러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해요. 한국은행 금융안정 자료에서는 단기 외채 비중이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라고 봅니다. 환율을 밀어 올리는 힘이 단순히 하루 뉴스가 아니라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꼭 등장하는 논쟁이 하나 있죠? 국민연금이 달러를 너무 많이 사서 환율을 올린다. 사실과 해석이 섞여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커졌고 달러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수합 같은 장치를 운영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수합 거래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한도를 65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누군가가 일부러 환율을 올린다고 단정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국민연금은 환율을 올리려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과 분산을 위해 움직입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만들어내는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은 국민연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도 해외 자산을 늘리고 기업도 달러를 예전만큼 빨리 원화로 바꾸지 않으려는 요인이 생깁니다. 미국 금리가 높을 땐 달러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자 측면에서 유리할 때가 있고 해외 투자나 해외 공장 같은 달러 지출 계획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결국 달러는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때가 있고 그 구간에선 환율이 쉽게 높은 레벨에 머뭅니다. 이게 외환위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고환율이 생활에 오래 남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게 있어요. 환율 문제를 한국 내부 탓으로만 돌리면 진단이 틀어집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전 세계 자금 흐름의 기준점처럼 작동합니다. 2025년 12월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3.50에서 3.75% 범위로 결정했다는 분석과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27일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돈이 높은 금리 쪽으로 흐르려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글로벌 불안이 섞이면 달러가 더 강해지는 구간이 나오고 그때 원화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누구 탓이라기보다 구조의 합작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달러를 찾는 힘이 커지고 해외에서 달러가 강해지는 바람이 불면 원화는 가운데서 흔들립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외환위기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경고등일 수 있지만 외환위기 확정 도장은 아닙니다. 외환위기라는 건 보통 한두 지표가 아니라 여러 겹이 동시에 무너질 때 생깁니다. 달러 유동성이 막히고 금융기관 조달이 꼬이고 신뢰가 흔들리고 그걸 막을 정책의 신뢰까지 동시에 흔들릴 때 폭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현실적인 공포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외환위기냐 아니냐보다 고환율이 일상이 되는 비용? 이게 훨씬 빠르고 훨씬 오래 우리 삶을 때립니다. 고환율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수입물가 압박이 커집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식료품 원재료까지 수입 의존이 있는 품목은 환율이 오르면 비용이 올라가고 그 비용은 결국 생활물가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 다음은 기업의 체력 차이가 드러납니다. 대기업은 환해지나 가격 전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원재료를 달러로 결제하는데 납품 단가는 마음대로 못 올리면 남는 건 마진을 깎아먹는 버티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심리입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못 쓰는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건 뉴스에 잘 안 잡히는데 매장과 서비스업에서 체감이 먼저 옵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이 댓글로 싸우는 장면이 떠오르죠. 나는 지금이라도 달러를 더 사야 한다. 이건 생존이다. 아니다. 매번 위기라더니 결국 아무 일 없었다. 공포 장사다. 그리고 제일 현실적인 댓글은 보통 이거예요. 위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내 생활이 비싸진 건 확실하다. 이 세 댓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지금이 딱 과도기라는 뜻입니다. 위기라고 단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한데 안심하기엔 생활이 너무 팍팍해진 구간. 여기서 또 하나 뜨거운 논점이 외국인 자금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한꺼번에 빼면 끝장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죠. 팩트를 보자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크긴 큽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 전체 시가총액의 30% 수준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한국거래소 데이터에 근거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냉정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모두 한나라시에 동시에 매도하는 장면은 현실에서 흔치 않습니다. 자금은 성격이 다르고 투자 목적도 다르고
시장 충격을 피하려고 나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비중이 크다는 건 환율과 증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쉬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흔들리고, 그러면 일부 자금은 위험의 피로 움직이고, 그게 다시 환율과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영상의 핵심 결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볼게요. 지금 무서운 건 환율 숫자 하나가 아니라 환율을 둘러싼 구조가 예전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생활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예전엔 달러가 비싸지면 조금 있다가 내려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갈 이유도 있고, 버틸 이유도 있고,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는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임리밋을 걸고 말합니다. 며칠 안에 반드시 달러를 사라. 지금 안 사면 끝난다. 저는 이런 말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공포의 날짜를 붙이면 사람은 합리적인 비율이 아니라 감정적인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환율은 보통 싸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달러 자산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환율이 자주 등장하는 시대엔 자산이 원화에만 몰려있는 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율과 속도, 그리고 내 현금 흐름을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으로 내 돈을 지키는 쪽으로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저라면 첫 번째로 내 지출 중에서 달러에 연동되는 항목부터 찾습니다. 기름값, 수입 식재료, 해외 결제, 교육비 중 일부, 여행,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요. 환율이 오를 때 내 통장에서 제일 먼저 피가 빠지는 구멍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빚의 구조를 봅니다.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릴 때 제일 위험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고정비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든 카드 리볼빙이든 사업자금이든 내 삶을 흔드는 건 보통 이자와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투자 쪽에서는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단정적인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무조건 달러, 무조건 금, 무조건 특정 주식, 이런 말이 달콤해져요. 하지만 자산은 무조건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해외 자산을 늘리더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 안에서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바구니로 접근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맞추기 어렵고, 맞추려고 할수록 실수 확률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환율이 높은 시기에는 정보가 넘치는데 그 정보 중 많은 게 공포를 팔아서 클릭을 얻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발표가 나오면 어떤 채널은 그걸 무조건 거짓말로 몰고 갑니다. 반대로 정부가 국제기구들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내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완전히 안심해 버립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진짜 필요한 태도는 중간입니다. 자료를 보되 단정하지 말 것, 경고등을 보되 패닉하지 말 것. 여기서 현실 사례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만드는 작은 제조업체가 있다고 해요. 12월 23일에 1,480원대가 보이던 시기엔 원재료, 결제 금액이 체감상 확 뛰고 거래처와 단가 협상은 더 빡빡해집니다. 그런데 12월 25일 새벽에 1,445원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당장 숨이 트이느냐? 그게 또 아니죠. 이미 계약은 달러로 묶여 있고 비용 구조는 한번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고환율이 우리 경제를 피곤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한 번에 터지는 폭발보다 계속 체력을 갈아먹는 압박.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문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심각합니다. 외환 보유가 충분하다고 하는 한국은행,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의 감정 자체는 이해합니다. 사람은 숫자보다 생활을 믿거든요. 다만 저는 그 다음 문장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더더욱 공포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는 내일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환율이 우리의 소비와 기업의 비용과 심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건 이미 현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환율 숫자에 내 마음까지 맡기지 마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환율이 아니라 내 지출의 구멍, 내 빚의 구조, 내 자산의 분산,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의 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기고 끝낼게요. 당신이
요즘 불안한 건 정말 1,500원이라는 숫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숫자가 만들어내는 선택의 압박 때문일까요?